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 김영롱 앵커 함께 할 거고요. 대출 없는 자산과 평론가 최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잘 집어주셨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뭔가 속 시원한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이게 과연 네. 최평님과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 공감이 갈 것이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네. 의문이 듭니다. 예. 일단 그래도 개인 가정사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대출 관리를 잘 하신 거니까. 예.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출을 뭐 한 60%, 70%가량 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처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평님. 예. 먼저 한마디 해주세요. 무슨 청문회입니까? 내가 먼저 무슨 얘기를 왜 그러셨어요? 아니, 사실 남자들이 네. 그 경제 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는요. 네. 제가 어느 방송 나가서 이 마디 한마디 했다가 한 소리 들었는데, 경제 주도권을 네. 여성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거 많이 네. 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욕먹을 거 아닌데, 일단은 왜 헤프게 쓰는 거 있잖아요. 소소하게 나가는 거. 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제 거하고 가족 카드를 한 장.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 대출받은 국민들이 돈을 헤프게 썼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어쨌든, 그게, 그리고 이제 체크카드 한 장에서 요거밖에 안 써요. 네. 그리고 뭐 제가 과소비하는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알뜰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제가 뭐 대출이 얻고 싶어서 없는 겁니까? 안 써서 없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대주제부터 보고 다시 한번 신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대주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주제입니다. 바로 은행의 두 얼굴. 저 이렇게 네. 나오는 얼굴 표정이 아, 싸한데요? 정말 잘 골랐네요. 네, 사진 잘 네. 골랐다. 싸하네.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예금 금리는 뭐 굉장히 낮은데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준 금리는 그대로인데 왜 예금 금리는 잘 따라가요, 기준 금리.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상하게 대출 금리는 굉장히 또 올라가고 막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속상해하고 있고 그리고 원성도 자자하고 이렇다 보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계속 신문 하실 건가요, 지금? 아니요, 제가 뭐 신문해봤자 저 손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산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더 이상 뭐 대출. 자,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예. 이야기는 끝내고. 자, 먼저 현재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얼마이고 네. 또 예금 금리가 얼마인지를 김영롱 앵커가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 최저금리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래 예금금리가 그럼 떨어지는 건 그래 그 금리가 최저치니까 네. 뭐 이해하겠는데 대출금리는 왜 오르느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네. 거기까지는 내가 양보를 해주고 있는데 왜 오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실 텐데요. 먼저 예부터 한번 드릴게요. 오. 표로 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뭐 특정 은행 상품을 이렇게 확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조사를 네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뭐 감안을 해주시고 네.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네. 예금금리 뭐 대표적인 통장 상품들을 제가 한번 봤더니요. 변경 전에 우대금리가 KB 스타스토리 통장 같은 경우에 우대금리가 한 연 1%에서 2% 정도 됐는데 네. 변경 후에는 0.5에서 1.0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우대금리를 반토막이 반토막 냈군요. 예, 네. 다른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대금리도 그렇고요. 기본금리 자체도 다 반토막이 납니다. 근데 저게 뭐 KB국민은행뿐만이 아니라요. 네. 국내 4대 은행 다 그러는데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신한은행도 나오고 네. KB하나은행, 우리은행도 나오는데 네. 위에 신한은행 적금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에도 최고금리가 3.1%까지 갔던 금리가 있었어요. 네, 네. 기억나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최고금리가 1.5%로 줄어들었는데요. 네. 기본금리가 마이너스 1.2%포인트가 줄어들었고 우대금리도 역시 0.4%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롯데백화점 러블리 적금이라고 네. 이제 특화된 상품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아예 12월 1일부터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없었어요. 그 밑에 KB하나은행,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만기 네. 후에 지급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깎인달지, 네. 아니면 우대금리도 혜택이 혜택을. 축소된달지, 그러니까 상품이 굉장히 우대가 많이 됐던 거는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네네. 많았고요.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반대로 대출금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주택담보대출금리 네. 고정형과 변동형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좋습니다. 지난 9월에 2.74에서 4.7%였던 고정형 금리 주담대 네. 숫자 봐라, 숫자 봐라. 아유. 11월에 3%대에서 4% 후반대까지 갑니다. 저게 평균이고요. 네. 순간적으로 5%를 찍었던 적도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4.35였는데 최고가 4.5까지 11월 달에 올라가는데 저것도 역시 5%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왜 이렇게 5%면?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니까. 네. 5%대면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냐. 네. 그리고 저게 거의 매일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매일 고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체감이 되는 거예요. 매일 올라. 대출이 언제까지 오를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조금은 다른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차츰차츰 하락하게 되면서 네. 우리가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올랐다고 얘기하는 뭐 3%에서 4%의 네. 변동이든 고정이든 그 금리가 그때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네. 이제 2%대까지 떨어졌다가 3%로 올라오니까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은 대출자들은 이게 말이 되냐? 그렇지. 그때는 근데 이게 예금금리도 더 높았고 네. 기준금리도 지금보다 더 높았으니까. 그럼 높았지. 그런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돈을 지금 빌려서 오늘 빌려서 내일 갚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았었을 때 그러니까 예금금리도 높았었을 때 대출을 받았는데 네. 이제 막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는 이게 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대출자 입장에서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은행 측에서는 이제 예적금 금리 산정 방식이랑 네. 대출 산정 방식이랑은 너무 다르다라고 다르다. 얘기를 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채권금리 신경을 써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시중금리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일 고시가 매일 되다 고시 보니까 네. 변동성이 막 팍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0.0001%가 오르든 0.1%가 오르든 매일 오르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뭔가 생각하기에 더 크게 느껴지는 건데 네.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역사상 최저점이니까 네. 당연히 예금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 이렇게 수가 없다. 설명을 하고 은행 입장이라는 것도 사실 있긴 있어요. 수익성을 보존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해야 되니까 예금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서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제가 김영롱 앵커의 이야기에 기반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얹어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그림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 추이라는 네. 제목의 그 자료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가장 오른편으로 이제 가보면은 잔액 기준으로 예대 금리가 네. 약 1.6% 정도였어요. 그리고 최근의 그 기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신규 기준으로 예대 금리 차가 1.8%.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옛날에 대출을 해줬던 것들, 옛날에 예금을 받았던 것들, 여기에서의 예대 금리 차는 은행들이 한 1.6% 먹는 걸로 1.6%의 이득으로 이제 상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1.8%에서 1.9% 수익을 먹는 걸로 얻는 네. 걸로 상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은행들이 정말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예대 금리차를 버려서 그렇죠. 나의 수익을 올리겠구나. 네. 라는 그 상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쵸.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은행에서는 네.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잖아요. 뭐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또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죠. 네. 있을 수 있으니까 트럼프 정부 때문에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건 이해한다 이거예요. 네. 리스크 관리. 예. 네, 리스크 관리 이해하는데 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예대금리 차가 뭐 비슷하게 가야지. 네.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니까 네. 우리만 죽어라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섭섭할 수밖에 없는 그 거죠. 진짜 섭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는 네. 뭔가 어. 뭐
잡을 맞아요. 수는 없는데 그냥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그 두 분이 앞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앞쪽은 이제 뭘로 정리되면 섭섭합니다 은행들. 네. 그러네. 섭섭합니다 은행들 이렇게 얘기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앞부분은. 최평님 이야기 하시기 직전에 저 그 표를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표를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한번 봅시다. 그 아까 다시 봤던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분명히 요즘에 만들어내고 있는 상품들을 보면은 요즘에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이게 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분명히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은행들의 떨어지고 수익성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나니까 정부에서 그리고 막 국가에서 계속 대출 좀 확대시키고 막 이랬던 시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출해서 집 사라. 그렇죠. 네. 정부가 이제 은행들의 목을 조아서 겨우겨우 막 대출 막 늘리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계속 해줬던 건데 네. 이제는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상황이 좀 달라진 상황에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지금까지 안 좋았으니까 이제 그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은행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아, 네.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더 섭섭하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섭섭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네 이거. 네, 답이 안 나오죠. 아.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셨던 두 분 얘기가 네. 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서민으로 살아갈 때 저는 지금 생각할 때 20년 전에 예금 금리가 20%였던 때를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땐 저축만 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면 불어나게 돼 있었거든. 네.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생존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네. 뭐 이게 그 은행에서 얘기하는 건 대출은 그 시장금리에 반영돼서 매일매일 고시되고 예금금리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절대적이다. 맞는 말이에요. 네. 다 맞는데 섭섭하다. 은행들 섭섭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런데 네. 은행이 그렇게 그 자기들의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랄까 자기 소위 얘기해서 서민들 생각하지 않고 실속만 차리다가 이러다 망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올해 2016년은 얼마나 수익을 냈는가, 네. 그 수익의 실체는 무엇인가, 경쟁은 얼마나 치열했는가. 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야 생존을 가능한가, 은행이 생존 가능할까. 아, 은행의 입장에서요? 예, 은행의 네. 입장에서요. 네. 은행의 입장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건 서민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네, 네. 일단 먼저 제가 지금 그 경쟁 격화했던 거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16년에 은행 산업은 역대 최저 수준의 네. 이제 수익 지표를 기록하며 향후 은행 산업이 심각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나 이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은행이 몇 개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은행별 실적은 굉장히 우수해요. 은행별 실적이 우수해. 네? 자, 그 당초 저금리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에 당초 예상을 뒤엎고 네. 올해 은행 수익 성장세가 높았습니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 아까 두 분 얘기하셨죠. 가계부채가 급증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의 그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은행 수익이 높았다라는 것이 결코 좋아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 간 경쟁은 그러니까 뭐랄까 한층 격화가 됐고 네. 지금 은행의 뭐랄까 수익률 1등은 어딘지 아십니까? 신한은행. 신한은행의 입지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KB국민은행과 KB 하나은행 추격이 굉장히 매서워요. 네. 네.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은행도 또 관측을 벗어나고 민영화되면서 또 막 추격하고 있고 이건 뭐냐면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네. 훨씬 더 전통적인 마진 수익원인 순이자 마진 네. 이거는 떨어졌어요. 네. 네, 님 맞아요. 이건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경제에 한층 더 격화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년은 은행 입장에서는 눈이 깜깜하다는 거죠. 왜요? 두 가지 인터넷 있습니다. 전문은행. 첫 번째 네.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고요. 두 번째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저축은행을 양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축은행을요?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 내년은 깜깜하다. 은행 그러다가 쫄딱 망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네. 여기서 약간
심경적으로 네. 태클을 걸고 싶은 네, 말씀하세요. 저기. 엄청난 뭐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보면 은행들은 매년 어렵다. 매년 없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 뭐 한 5년 뒤에는 살아남는 은행이 뭐 한 3개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근데 정작 진짜 보세요. 얼마나 오래 힘들었습니까? 근데 지난 3분기에 금융권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렇죠. 금융 숫자 두드리는 사람인데 자기 숫자 마이너스 가는 거 놔두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은행권이 없어진다는 게 다른 기업들이 없어지는 거랑 좀 의미가 좀 다르게 다르죠. 봐야 예. 되는 그럼요. 것이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망한다고 하면 진짜 그 회사가 없어지는 걸 없어지는 말하는데요. 거죠. 금융권은 합병을 하든 어디에 매각을 시키든 네. 이름은 남아 있든 아니면 이름을 합치든 KB 네. 하나은행처럼 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더 섭섭한 거죠. 힘들다고는 매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익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힘들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 그런데 금융권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은 계속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여 나를 도와달라. 네. 금융권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예대받이 높여가고 하다 보면 네. 이제 힘든 거는 서민들이라 서민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음. 자, 잘 얘기하셨어요.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받아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물 끓는 비등점 있죠. 네. 99도에서 100도를 딱 넘는 이 비등점 네네네. 뭐라고 합니까? 딱 넘거든요. 예. 그럼 물이 끓어서 기화가 돼버리죠. 네. 그 선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권이. 은행권이. 네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힘들다 하니까 정부와 정치권이 우샤 했어요. 근데 네. 그때는 아직도 한 70도에서 80도였구나. 근데 작년에 지금 박근혜 정권 내에서 부동산 정책만 생각해 보자고요. 네. 어떨 때는 빚내서 집 사라 막 하다가 네. 어떨 때는 조이고 네. 또 다시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거 앞두고 다시 빚내서 집 사라고 네. 활성화하고 네.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이 한국의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네.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별로 힘들지도 않으면서 힘들어 막 이랬던 거지. 네. 그렇죠. 이것이 점점 네. 비등점으로 간다는 거야. 이것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객인 서민이 힘들어요. 네. 그렇죠. 고객인 서민이 힘든데 그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내야 되는 은행이 안 망하겠냐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서민층이 아예 무너지게 된다면 그럼요. 거기서 자금을 빌리는 그렇죠. 은행권에서는 진짜 경색이 정말로 일어날 수가 당연하죠. 있다. 지금 여의도니 강남이니 여기서 번듯한 뭐랄까 빌딩 올리고 있는 은행들 네. 내년부터 아주 이렇게 뭐랄까 이게 쫄 거예요. 왜?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주로 하는 건 중금리 대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그 정부의 저축은행 양성화도 뭐냐면 중금리 대출을 늘려서 저 서민들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JT 친해, OSB 고려 인성 QMS 하여튼 뭐 8개구나. 네. 8개 저축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은행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기존에 있는 은행들이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네. 지금 낸 상태에서 그대로 당신들 알아서 하라는 거지. 네. 살 수 있다는 거지. 그 대신 서민들을 못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오고 저축은행을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은행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내가 그래서 이 챕터가 뭐냐면 은행들 그러다 쫄딱 망한다. 서민들이 거기에서 수익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은행이 어떻게 존재해? 네. 물건을 살 사람이 돈이 없는데 네. 물건을 어떻게 팔아? 그거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더 건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느냐. 공정거래가 뭐예요? 공정하게 거래하는 거 해주는 거잖아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폭리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규제가 있는 건 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사실 그 대출 금리의 아이러니가 그거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출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 채권의 뭐라고 하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게 뭡니까? 부도, 생각나면 내일 말해줘. 부도를 채권의 부도, 그러니까 채권의 부도라고 하죠. 대출을 못 갚는 현상을 네, 막기 그렇죠. 위해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요.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더 높은 금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고 네. 하지만 또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높은 금리를 안 받을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취약계층에 또 그리고 한계 가구들에게는 네.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평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좀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된다면 또 관치금융 얘기가 나오지. 아니 그렇긴 하겠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 네. 그러니까 안 개입을 망한다니까요. 네, 개입을 해서 서민들이 대출을 잘 갚게 된다면 은행들도 다 같이 사는 거니까 네, 네. 오히려 그게 윈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 플로우에는 네.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인 것은 그러니까 은행권이 망하면 안 되죠. 그럼요. 금융 시스템이 네. 붕괴가 되면 붕괴가 나라 안 되죠. 전체가 난리가 나지. 뭐 저기 되니까 네. 망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사태를 보면 섭섭하다. 섭섭하다, 진짜. 에이, 제 그런가요? 원고 준비한 거 맨 처음에 첫 마디가 은행들 섭섭합니다. 예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혹시 그러면 그 두 분의 결론도 약간 그런 쪽인가요? 아니요, 섭섭한? 이제 제가 그래서 은행 생존과에 네. 대해서 좀 준비한 게 간단해요. 지금까지 자금 중개 중심에서 재무관리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증권상품 연계라든지 다각화시키지 않으면은 네. 은행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각화가 누구를 위한 다각화냐면 그 은행 스스로를 위한 다각화지만 결국 서민들을 위한 다각화예요. 네. 그래서 제 오늘 한마디는 뭐냐면은 은행 편하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어우, 감정 실린다. 감정 실리셔서 얘기했어. 그러니까요. 네, 해당 그러니까요. 안 되시는 분이 너무 감정 싫어요. 근데 그 사실 맞는 말씀인 게 내년부터는 또 새로운 은행들도 출범하게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은행들도 지금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오고 있고 이런 게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발전하겠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네. 그래도 대출금리 오르는 것은 섭섭하다. 섭섭해. 섭섭해. 아유 이거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자 네. 김영로 앵커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의 결론직설, 대출금리와 예적금리 산정하는 금리 방식은 물론 다릅니다. 다르죠, 예. 네.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해는 가거든요. 경제 논리학적으로 네. 이해는 가는데 요즘 보면 이해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로 해봤습니다. 아 정말 딱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인 것 이해는 같습니다. 가는데 이해가 안 간다. 예. 자, 그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만약에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게 된다면 연간으로 가계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자 규모가 한 9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니까 최근에 한 3달 동안을 봤죠. 11월 중에 가계금리가 3.08%에서 3.21%로 13bp가 올랐대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속도를 봤을 때 네. 우리가 9조 원까지 뭐 가계대출 갑자기 오를 겁니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낌새가 이상하다. 그렇다면 그렇다. 은행들도 자신들의 수익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은행들이 돈 받는 것을 그리고 돈 버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돈을 갚아야 여러분들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계속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근데 저걸로 다 네. 정리가 아이고. 되네요. 네. 또 우리 인사할 때 섭섭합니다 하고 주먹 부딪힙시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최유원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섭섭해.